안녕하세요. 리투아니아 빛과 채널의 정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투아니아의 첨단 과학, 레이저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적, 산업적 시각으로 리투아니아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인문학적 시각에서 리투아니아를 바라보는 주제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리투아니아와 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리투아니아를 이해하는데 책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네 번째 에피소드였던 역사 3편에서 리투아니아는 말과 글을 지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본 뒤 지금 그 전통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책 때문에 국경을 넘고 책 때문에 경찰을 피해 산으로 숨어들고 또 책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이 있죠.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책 밀수꾼 크니그네시아이 이들의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학회도 생각이 나고요. 네, 저도 그 영상 준비하면서 국가와 민족이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가를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책은 단순한 지식의 도구가 아니라 한 시대를 건너가는 정신적 방파제였습니다. 책은 이 나라의 과거를 지켜냈고 현재를 만들고 있고 또 미래의 문화 기반이 되고 있죠. 시대를 이어주는 책이네요. 자, 그러면 책 밀수꾼 이야기에 앞서서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내고자 했던 책의 출발점부터 알아보고 싶어요. 네, 그 흐름을 알아보려면 유럽의 인쇄 문화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1455년 구텐베르크의 성서 인쇄를 계기로 금속활자 활판 인쇄가 널리 퍼졌고, 그리고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발표된 이후에는 각 지역 언어로 된 종교 문헌이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리투아니아도 이때 인쇄술의 혜택을 입는 언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최초의 리투아니아 인쇄물은 언제 나왔나요? 네, 1547년입니다. 마르티나스 마주비다스라는 사람이 편집 저술한 리투아니아판 교리문답서. 이 책이 최초의 리투아니아 인쇄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리투아니아 내부가 아니라 독일어권 퀘니스베르크, 지금의 칼리닝그라드에서 만들어졌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리투아니아 내부가 아니라 독일어권에서 시작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리투아니아에는 인쇄 기반이 거의 없었던 반면 퀘니스베르크는 루터교 개혁의 중심지라 그 소수 언어로 된 종교 서적을 활발하게 제작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리투아니아 서부 지역에 루터파가 퍼져 있었던 것도 큰 이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투아니아나 대공국안에는 카톨릭 성직자들이 워낙 힘이 셌고요. 이들이 주도한 라틴어, 폴란드어 출판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리투아니아어로 된 서적을 제작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거예요. 13세기에 금속 활자를 만들고 15세기에 훈민정음 목판 인쇄술을 제작했던 한국하고 비교하면 다소 시기상 차이가 좀 있네요. 예, 인쇄술은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죠. 네, 여기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습니다. 하지만 그 유럽 소수 언어권만 놓고 보면 비교적 빠른 편이에요. 널리 쓰인 독일어, 폴란드어, 체코어보다는 늦었지만 핀란드어나 슬로베니아어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너, 라트비아어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쓰여진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문어 전통을 갖추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교리문답서는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리투아니아 문어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파벳, 기본 문법, 찬송가, 그리고 리투아니아어로 쓰여진 최초의 시까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구어로만 전달되어 왔던 리투아니아가 처음으로 기록되는 언어로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던 거죠. 언어가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의 정체성도 함께 세워진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 인쇄물의 시작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19세기로 넘어가서 책 밀수꾼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책 밀수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오늘은 뭐 저번처럼 평범한 설명보다는 한 사람의 하루를 묘사해보는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존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가상의 인물, 그러니까 평범한 이름으로 하죠. 요나스를 네. 한번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벌써부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요나스의 이야기 시작해 주시죠. 네, 모두가 잠든 시간, 요나스는 외양간 뒤편으로 갑니다. 말 아래 숨겨둔 작은 마대자루를 꺼내는 거죠. 물론 자루는 비어 있습니다. 책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빈 자루를 가지고 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리투아니아 내부에서는 리투아니아 책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이어서 요나스는 이제 자루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고 헌병들의 추적을 피하려고 신발 밑창의 모양을 바꾸기까지 하면서 눈 위에 난 발자국을 어지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의 첩보작전급이네요. 예, 그래야 했습니다. 1864년 러시아 제국은 라틴 문자로 출판된 리투아니아 서적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책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시베리아 유형 처분을 받는 거는 다반사였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빈 자루만 들고 국경을 넘은 다음 어디에서 어떻게 책을 실어오는 거죠? 네, 요나스가 도착한 곳은 프로이센령의 평범한 농가. 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리투아니아 책을 찍어내는 비밀 인쇄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나스는 그날 들여갈 하루치 분량 약 40에서 50권 정도의 책을 자루에 담습니다. 인쇄소는 한 달에 약 수천 권을 인쇄하고 있었지만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수십 권씩 운반하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요나스 같은 개인 밀수꾼들과 인쇄소가 역할 분담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 두 축이 함께 돌아가면서 리투아니아 교육 네트워크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더 위험했겠죠. 해질녘은 검문이 가장 잦은 시간이고 이제 자루는 책으로 꽉 차 있었겠죠. 그럼에도 요나스는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아이들이 리투아니아를 꼭 배우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요.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한 번 더 국경을 넘어서 마을로 돌아오면 바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책을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요, 아이들에게 바로 책을 나눠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여성들의 네트워크인 다르부토요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남성들은 보통 검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실제 리투아니아 교육의 중심은 여성들이 많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이제 헛간이나 다락방에서 촛불을 켜고 이제 비밀 수업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따라 읽는 문장은 종종 이랬다고 해요. 메스 에사메 예투바이. 우리는 리투아니아입니다. 그 한 문장에 정말 많은 의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하루가 요나스에게는 40년 동안 계속 찾아옵니다. 책 금지령이 해제된 거는 1904년이나 되어서였어요. 40년이요. 민족의 언어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숲길을 40년 동안 넘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리투아니아에서는 이들 요나스와 같은 사람들을 단순한 책 운반자로만 간주하는 게 아니라 언어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킨 영웅들로 기립니다. 책 밀수꾼의 날이 3월 16일이거든요. 이 3월 16일에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요. 지금의 리투아니아 출판 문화와 높은 독서열 뒤에는 이렇게 묵묵히 리투아니아 서적을 지킨 사람들의 역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 밀수꾼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책이 왜 리투아니아 사람들에게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상징이 되었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언어와 책을 금지당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걸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리투아니아의 책 문화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어온 전통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리투아니아 국립도서관이잖아요. 이 내부 공간들을 보면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꾸며놨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고 또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네, 이 도서관은 리투아니아 책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예요. 도서관 이름도 사실은 교리문접사의 편저자인 그 마르티나스 마주비다스의 이름을 따기도 했고요.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간은 매우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열람실뿐 아니라 스튜디오, 작은 전시 공간, 토론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어린이 창작 공간 등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도서관 생각하면 엄숙하고 조용히 해야만 할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한데 여기는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흩어지는 느낌이네요. 예, 그렇게 보면 리투아니아에서는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보관소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정체성을 지켰던 전통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편안하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도서관 외에도 리투아니아 책 문화를 상징하는 아주 큰 행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이 2월이니까 시즌도 딱 맞고요. 네, 그렇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제 빌뉴스 국제 도서전, 빌뉴스 북페어가 열려요. 장소는 우리 대사관으로부터 남서부, 그러니까 빌뉴스 전체의 남서부 쪽에 있는 리트 엑스포 전시장이고 규모는 발트 3국에서 가장 큽니다. 출판사, 작가, 독자, 청소년, 예술가들이 모두 모이는 거대한 서적 책 축제입니다. 책을 전시하고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요. 저자와의 대담, 창작 워크숍, 청소년 활동, 그리고 음악과 낭독까지 여러 콘텐츠가 함께 펼쳐집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이 도서전을 가장 밝은 문화 행사라고도 불러요. 긴 겨울에 이제 좀 추위가 좀 가시려나요? 긴 겨울에 이제 끝자락에 열리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이제 책을 통해서 활기를 되찾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책을 통해서 봄맞이 준비를 시작하는 느낌이네요. 서적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화적 기반인지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이맘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우리 대사관에서 일하는 바이바도 책을 엄청 많이 읽거든요. 통계적으로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EU의 문화 참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에서 정기적으로 책을 읽는 인구 비율은 EU 평균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보통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이용률도 꽤 높은 편이고 특히 아주 고무적인 것은 청소년과 젊은 층의 독서 활동이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책을 지켰던 그 역사적 경험이 현대 독서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19세기 크니그네샤이의 노력으로 지켜낸 문화 덕분에 현대의 국립도서관, 도서전 등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투아니아에서 책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학과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까지 다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면 한국 문학도 꽤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리투아니아어로 번역된 작품들이 꽤 있었죠? 네, 있습니다.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구성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제가 번역 목록을 살펴봤는데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작품 2편을 비롯해서 하일지 작가의 우주피스 공화국, 이문열 작가의 리투아니아 여인,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리진,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등 장르가 꽤 다양하더라고요. 국제문학상으로 주목받은 작품, 초현실적인 작품, 따뜻한 휴먼 스토리, 현대 단편, 청소년 문학까지 고르게 섞여 있어서 비록 20권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지만 구성만큼은 풍부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영하 작가의 단편집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 어떻게 되었나가 포함되어서 또 좋았어요.
뭐 이처럼 한국 문학의 여러 결이 그 리투아니아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반갑더라고요. 저희 대사관에서도 리투아니아 출판사들이 한국 작품을 더 쉽게 접하고 번역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대사관 입장에서도 도서 출판이 문화 교류의 새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리투아니아 문학이 한국에 소개된 경우도 있나요? 한 작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알비다스 슐레피카스의 늑대의 그림자 속에서 뭐 원제는 마노바르다스 마리떼, 그러니까 내 이름은 마리떼인데 조금 이제 영역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은 그 2차 세계대전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래요. 이 소설을 번역하신 분은 우리나라 발트 지역 연구의 핵심인 그 한국외대 서진석 교수님입니다. 서 교수님 저번에 여름방학 때 오셨었잖아요. 네. 그때 연구 자료를 수집하시려고 뭐 리투아니아를 방문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리투아니아 국영방송 LRT가 그 번역 작품 번역 작업을 가지고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제 기사를 게재했었어요. 그만큼 이곳에서는 교수님의 번역 작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 문학 교류는 아직 막 싹이 트기 시작한 그 단계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문학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중인 거네요. 리투아니아의 높은 독서율과 한국 문학의 다양성이 만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교류의 가능성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리투아니아의 출판 시장이 큰 편은 아니지만 새로운 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개방성만큼은 매우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 번역이 늘어나는 것도 그 흐름의 일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 리투아니아 사람들에게 책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는 매개체였다는 게 아주 실감이 잘 됩니다. 네, 리투아니아의 책 이야기는 결국 정체성을 어떻게 보존했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쇄물 하나가 그러니까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기억과 의지를 담는 그릇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도서관 문화나 국제 도서전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책을 매개로 건강한 소통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건전한 소통 방식이잖아요. 부러운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과 리투아니아 사이에서도 뭐 이러한 소통 방식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언어와 이야기가 오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어서 앞으로 양국 독자들이 서로의 책을 더 많이 찾게 된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책은 정말 우리 곁에 오래오래 남는 매체잖아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투아니아를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